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건가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25의 젊은 여성과 40의 기혼 남성.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누가 봐도 있어서는 안 될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17년은 진짜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서류상의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부부보다 진심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숨어야만 했을까요? 왜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왜 그녀에게 거액의 돈과 함께 아이들의 이름을 남겼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선택과 대가에 관한 진실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타까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이라는 단어로만 정의할 수 없는 한 여자의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2007년 봄 한 예식장 로비.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하는 25살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신랑 신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주는 일.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직업이었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퇴근 시간 사장실에서 나온 그 남자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 40살의 그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배려 깊은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좋은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그녀의 꿈과 고민, 하루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죠. 너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아니면 다른 꿈이 있어?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정산 업무를 돕던 중 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친구들은 먹고 사는 게 어디야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릴 적 꿈꿨던 디자이너의 꿈을 이야기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직 늦지 않았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자신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를 만난 감동이었을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둘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후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잦아졌고 주말에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늘어났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좋아. 이건 사장과 직원 사이의 감정이 아니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 그녀는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왜냐하면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우린 같은 집에 살지만 부부가 아니야.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흔히 듣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었으니까요. 2008년 봄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곳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함께하는 저녁, 주말의 데이트,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들.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사장님이 요즘 이상해. 혹시 누구랑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식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죠. 직장도, 동료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포기한 채 오직 그 한 사람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함께 있어도 우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숨겨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뱃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이 밀려왔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각오했습니다. 혹시 떠나라고 하면 어떡하지? 혼자 낳아서 키워야 하나?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낳자. 우리 아이 꼭 낳자. 내가 책임질게.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와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2011년 봄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죠.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그도 아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와서도 아이를 한참 바라보고 주말이면 아이 옷을 사러 다니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목욕시키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야. 우리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아이는 그녀의 성을 따랐고 미혼모의 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정리할게.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이혼할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법적으로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숨겨진 여자였습니다. 2014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와의 관계에 묶여버렸습니다. 나갈 수도 떠날 수도 없었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경제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큰 아파트를 계약해 주었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며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죠.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명절에는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절에 그녀의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가족에게도 가야 했으니까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그의 진짜 가족에게. 엄마, 아빠는 왜 항상 가야 돼? 5살 된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이의 얼굴.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금방 다시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어. 우리는 아빠의 진짜 가족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아이들은 자랐고 그녀는 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일상이 되었죠. 더 이상 뜨겁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그저 익숙한 일상. 그 사이 그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예식장 하나를 더 열었고 수입도 늘어났죠. 그리고 2018년 그는 그녀에게 큰 선물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그녀 명의로 사준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아이들과 평생 여기서 살면 돼. 3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집을 갖게 되었죠.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일까? 아니면 죄책감의 대가일까?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지난 10년의 시간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2019년 그들의 관계는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서류에는 아빠 이름이 없었고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며 명절에는 언제나 엄마와 둘만 있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다른 애들 아빠랑 달라? 어느 날 큰 딸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알 만큼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빠가 항상 여기 있지 않다는 것을. 아빠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 무렵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2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이 과연 사랑이었는지를, 아니면 단지 익숙함이었는지를. 사랑한다면 왜 숨어야 할까요? 사랑한다면 왜 아이들에게 아빠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없을까요? 사랑한다면 왜 17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혹시 그가 사실 난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지난 17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세상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모든 것이 멈췄고 예식장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죠. 결혼식이 취소되고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녀를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던 방문이 한두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어들었죠. 요즘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웃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마치 의무감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21년 여름, 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안 사랑해? 그 질문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죠.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 왜 명절에도 안 와? 왜 학교 행사에도 안 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너무나 정확했고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커가는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17년 동안 들어온 그 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 말. 그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봄,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당신이 그 여자죠? 내 남편이랑 살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휴대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더니 복구된 메시지들 나오더라고요. 당신이랑 주고받은 거, 아이들 사진도 있고 다 봤어요. 전부 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17년이나 됐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지 20년인데 17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소리.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 여자도 속고 있었다는 것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요? 17년 동안 내 남편 빼앗아 놓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아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가고. 근데 설마 했어요. 설마 17년씩이나 이중 생활을 할 줄은. 전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울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책임 물을 거예요. 법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끝났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알아요. 부인한테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제 다 들통났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언제 올지, 아니, 다시 올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2주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혼하기로 했어. 네, 아내가 이혼하겠대. 조건이 있어. 재산 절반하고 위자료 3억.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 지분도 다 넘겨야 하고 예식장도 정리해야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17년을 함께 산 우리를.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한테 돈을 줄게. 많이 줄게. 아파트도 이미 당신 명의니까 그대로 살면 되고 아이들 양육비도 매달 보낼게. 그리고 여기.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야. 5억 원 들어있어. 당신과 아이들. 이걸로 잘 살아줘. 돈이요? 지금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순간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돈이요. 17년이 5억이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5억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7년 동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혼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당신, 가라고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죠. 별 하나 없는 깜깜한 하늘. 17년. 청춘의 전부를 바친 시간. 25부터 42까지.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시간들을 숨어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그녀는 숨겨진 여자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 집? 그것이 17년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 따님이 학교에서 울고 있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았을 때 그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친구들이 우리 아빠 없다고 놀려.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우리한테 안 와?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사는데 우린 왜 아빠가 없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0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로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부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혼인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억 원. 17년 동안 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관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죠.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자녀까지 2명이나 낳으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저도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나눈 대화들, 약속들, 모두 말로만 했을 뿐 증거는 없었죠.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가 준 5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양육비도 처음 몇 달만 들어오다 끊겼죠. 그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녀가 다시 사회로 나가기는 어려웠죠. 나이도 40을 넘었고 경력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2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트 캐셔, 식당 서빙, 새벽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생활비에도 모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큰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아빠 없는 애, 엄마가 남의 남편 뺏은 애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애들이 욕해. 엄마가 나쁜 여자라고, 우리가 더러운 애들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이 이렇게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겨울, 갑자기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반 만이었죠. 나야. 좀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죠.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다음 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몸무게가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 암이야. 뭐라고요? 췌장암. 사기. 이제 오래 못 산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17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2아이의 아버지였죠. 얼마나? 6개월에서 1년. 그것도 잘 버티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44세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었어.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용기가. 그만해요. 아니야, 들어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하고 싶어.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후회한다고.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나랑 마지막 여행 한 번만 가주지 않을래? 나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제대로 된 가족처럼 여행 한번 가보고 싶어.
지금 그게 무슨, 제발,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동정심? 미련? 아니면 아이들에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였을까요? 2024년 1월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 그리고 두 아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여행이었죠. 아이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해변에서 뛰놀고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호텔방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 큰딸이 물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여행 마지막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그들은 발코니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라도 함께 해줘서. 나 죽으면 아이들 호적에 내 이름 올릴게.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인정할게. 법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럼 부인은 이미 이혼했어. 작년에.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회사도 정리했고 재산도 다 정리했어. 그리고 남은 거 당신과 아이들한테 줄 거야. 전 원하지 않아요. 알아. 근데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 그 애들만큼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입원이 잦아졌고 걸을 수도 없게 되었죠. 2024년 3월 그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류 준비했어. 여기 아이들 호적에 내 이름 올리는 거. 그리고 이건 유언장. 유언장이요? 내가 죽으면 남은 재산 전부 당신과 아이들한테 가게 했어. 많지는 않아. 2억 정도. 그리고 보험금도 아이들 명의로 해놨어. 왜 이렇게까지. 속죄야. 내가 당신 인생 망친 거. 이걸로 보상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2024년 5월 그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그를 본 날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5의 나이에.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아이들은 조문객 틈에 끼어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식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남긴 유언대로 아이들의 호적에는 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정리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25년 10월 현재. 그가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43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14살, 11살이 되었죠.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그녀는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준비합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싶어. 큰딸이 말합니다. 요즘 아이는 자주 그렇게 말하죠. 학교가 힘들다고. 친구들이 무섭다고. 조금만 힘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현재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약 8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죠. 그가 남긴 돈이 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25살의 나에게 돌아간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의 자신에게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큰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네요. 이런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오죠. 거실에 앉아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당신은 나를 사랑했던 걸까요? 사진 속 그에게 묻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17년. 청춘을 바친 시간. 그 시간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착각이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답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17년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 왜냐하면 두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생명이,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요즘 그녀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죠. 당신이 그 관계를 선택한 것은 잘못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래. 그녀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43의 나이, 두 아이의 미혼모, 경력 단절 여성. 세상이 보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근 그녀는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공부. 늦었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엄마 공부해? 응, 엄마도 공부하는 거야. 엄마 대단해. 아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웃음이 그녀에게는 힘이 됩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맞는 걸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분명 잘못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했고 17년이나 그 관계를 이어갔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혔고 아이들에게도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속았고 이용당했고 결국 버림받았으니까요. 세상은 복잡해.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그래요. 잘못도 있었지만 진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이야기예요. 2025년 10월 어느 날 큰딸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엄마께.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 우리 때문에 엄마가 힘든 것도 알아.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매일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 챙기고. 엄마는 슈퍼맨이야. 아빠 얘기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빠를 사랑했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거. 엄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사랑해.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엄마일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예식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그 일, 다 들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있잖아.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물론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너도 사랑했던 거잖아. 그것도 죄야? 그 말에 그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힘내. 넌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엄마다. 2025년 10월 28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생일입니다. 14살. 생일 축하해, 우리 딸. 고마워, 엄마. 엄마가 최고야.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동네 빵집에서 산 케이크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소원 빌어. 응. 딸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빕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엄마, 나 소원 빌었어.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자. 꼭.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그녀는 일기를 씁니다. 요즘 상담사가 권유해서 시작한 습관입니다. 오늘은 딸의 생일이었다. 14년 전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한다. 나는 많은 잘못을 했다. 그건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 관계를 17년이나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17년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니었다. 두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할 것이다. 불륜녀, 가정 파괴범.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은 아니다. 나는 엄마이고 한 명의 인간이고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천천히. 그가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모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진실이었다. 그 사랑이 옳았는지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한때 나의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17년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보고 분노할 것입니다. 불륜을 미화하는 거냐고, 가정을 파괴한 여자를 동정하는 거냐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 관계를 17년이나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이 무너졌고 아이들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속았고 이용당했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숨어서 살았고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름을 제대로 붙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랑은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랑도 진심일 수 있고 올바른 선택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는 진심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으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성입니다. 17년의 금지된 사랑. 그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엉망이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삶. 그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니까요.